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모 부양관이 가족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규제도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을 때는 뜨거운 물에 2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씻는 것이 좋고요. 손톱 밑에 세균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손톱 밑까지 깨끗이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사람의 부모 부양관이 지난 20년 사이 급격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1998년에는 89.9%가 가족이라고 답했지만 지난해에는 30.6%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에서 50.8%로 껑충 튀었습니다. 이는 전통적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약화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진출이 늘면서 사회 규범과 제도가 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만 있었지만 새 시행규칙에는 학교에서 앞으로 교실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제곱미터당 7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23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인지, 태아의 생명 존중이 우선인지 낙태죄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에서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이라면서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달 동안 이 청원에 23만 명 넘게 참여하면서 청와대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낙태는 불법이지만 낙태약은 시중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고 하루 평균 3,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임신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낙태죄 폐지는 반대하는 것이죠.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낙태를 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21%, 필요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74%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불과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불법으로 낙태 수술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73년도에 허용하고 그다음에 법을 누구도 못 건드는 겁니다. 정부가 이루지 말고 정말 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건지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에 따라 찬반 양론이 더욱 뜨겁게 맞붙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네들이 주의를 하죠. 주민들이 자꾸 시선이 좋지 않게 봐요. 이런 금연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서 지정합니다. 문제는 자치단체마다 다른 금연 아파트 내 흡연 과태료.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최대 1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과태료 10만 원이 과하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정부가 이를 이번 달 3일부터 5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일각에선 과태료 완화 조치가 담배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데다
금연 아파트 지정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뭐 후속 조치가 별로 없는 관계로 그 지원도 그렇고 캠페인도 그렇고 약간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금연 아파트로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생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 보건소가 맡는 단속 업무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질 때 유행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인 이른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20도씨 이하로 떨어지거나 15도씨 이하의 수온에서 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 환자의 침과 손 등을 통해 감염되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고 전파력도 강합니다. 지난해에도 11월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격히 늘어 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겨울부터 봄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고령자나 임신부, 만성질환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서 식사하기 전, 외출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 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식기도 열을 가하거나 염소로 소독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고 구토와 설사로 인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쌀쌀한 공기에 바람마저 매섭습니다. 수분을 빼앗아가는 날씨 탓에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이 신경 쓰이는 시기입니다. 겨울에는 좀 속담김 같은 게 많이 느껴져서 좀 더 무거운 크림 같은 거를 더 바르고 자요. 더 추워진다고 하길래 저도 평소에 팩이나 아니면 오일 같은 거를 챙겨 바르는 편입니다. 이렇게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그래서 화장할 때 더 그게 신경 쓰여서 약간 보습에 관리하려고 하면서 이맘때면 피부에 쌓인 각질이 노폐물의 배출을 막으면서 온몸이 가려워집니다. 간지럽다고 긁다 보면 자극 탓에 아토피나 습진 등 각종 피부 질환이 생기고 상태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살이 접히는 부위에, 건조성 습진은 다리에 많이 생기는데 피부가 가렵고 심하면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보습입니다. 외부 활동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씻고 하루 2차례 이상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집에 오시면 약산성 물비누로 샤워를 하시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추천됩니다. 또 실내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계란은 언제 생산된 계란인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산란일이 아니라 포장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산란일 기준으로 바뀌고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이 표기됩니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계란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이후 살충제 우려가 해소되면서 계란 소비는 회복됐지만 신선도 우려는 남아있었습니다. 현재 계란 유통기한 기준은 산란일이 아닌 포장일입니다. 따라서 산란계 농가가 안 팔리는 계란을 장기간 보관했다가 늦게 출하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유통기간 산출 시점을 산란 일자로 하는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산출 기준을 기존의 포장 완료 시점에서 산란 일자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9월에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계업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란일자 표기는 계란의 대형 GP센터 유통 의무화, 또 콜드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에 시행해야 되지만 현재 계란 산업은 GP센터는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콜드체인은 한 20% 정도밖에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지난해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 600여 개 지표를 산출해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이었습니다. 또 3명 중 1명은 고혈압,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8명 중 1명은 당뇨를 겪었습니다. 성인 여성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은 비만이었고 4명 중 1명은 고혈압,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10명 중 1명은 당뇨였습니다. 이처럼 만성질환을 겪는 성인 남녀는 해마다 늘어 국민의 건강 행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를 넘어 1년 전보다 조금 증가했고 남성 2명 중 1명, 여성 4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했습니다. 지방 섭취는 꾸준히 늘었으며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도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운동과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청소년의 건강 행태는 고등학생 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흡연, 음주, 패스트푸드 섭취 비율이 높았고 신체 활동은 부족했습니다. 청소년기 생활 습관은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장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로 치료가 비교적 쉬운 병입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병이 초기를 넘어선 뒤에 병원을 찾으면 길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항암 치료의 효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화의 한 종류인 홍화씨가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코시 추출물과 항암제 시스플라틴을 병용 투여하게 되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와 함께 실험용주에 사람의 대장암 세포를 이식한 다음 항암제와 홍화씨 추출물을 함께 사용해 봤더니 암세포 무게가 최대 73%나 줄었습니다. 홍화씨 추출물이 대장암 항암제의 부작용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을 장기 복용하면 신장이 손상되면서 피 속에 크레아티닌이란 성분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항암제와 홍화씨 추출물을 동시에 투여한 쥐는 항암제만 투여한 쥐보다 크레아티닌 성분이 16% 줄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인체 적용 시험 등을 거쳐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대장암 치료 보조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18년도 공익채널을 선정했습니다. 세계 공익성 방송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RTV를 선정했습니다. 육아방송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꾸준히 해온 점을 인정받아 11년 연속으로 공익채널에 선정됐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중대사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앞으로도 임신 출산 전문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방송 임직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 보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것 알아볼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최영현입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평균 30여 명이 물놀이 도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몇 가지 행동 수칙만 지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이하의 아동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아동들인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동 안전사고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만 이루어져도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행동습관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동안전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예방대책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영유아와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분야는 5개 분야입니다. 첫째,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째,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교육. 셋째는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교육. 넷째, 재난안전 대비교육. 마지막 5째로 교통안전교육까지 실시합니다. 우선 어린이집 아동들과 취약계층 아동들부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다양한 아동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님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강사님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들과 보육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아동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아동 안전교육 자료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들의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안전은 작은 관심과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아동 안전교육에 힘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대부분 한 달 사용에 그친다고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첫 석 달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마저도 일터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급여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제공하고 나머지 25% 부분은 복직 후 6개월 뒤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탓에 막상 수입이 없는 부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는 엄마의 몫이 아닌 부부의 몫이기에 아빠 육아휴직 제도에도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